자, 이제 주택법의 제일 마지막 파트인 바로 리모델링 파트와 보칙 파트입니다. 출제 빈도수는 낮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제 가끔가다 한 문제씩 출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파트를 안 할 수는 없죠. 그죠? 우리가 한 문제가 1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걸 정리하면 되는데요. 제일 먼저 리모델링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죠? 리모델링, 건축물의 노화를 억제하고 기능 향상을 위해서 뭐 할 수 있습니까? 대순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걸 리모델링이라고 그러죠. 그럼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는 리모델링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갖다 보면은요, 허가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대표적인 건 시장군 구청장한테 받습니다. 그러나 이때 리모델링 하는 것은 리모델링 주택 조합도 할 수도 있겠고, 또 누가 할 수 있죠? 소유자 전원이 동의를 받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가서 허가를 받아서 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리모델링을 갖다가 하기 위한 리모델링 조합을 갖다 한다면 조합 총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서 이제 시공자를 선정해야 되겠죠. 시공자는 누구 중에 선정할 수 있어요? 등록업자, 건설업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이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배웠던 것처럼 뭐 할 수 있으면 경쟁 입찰 방법 가지고 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래서 경제 입찰 방법. 근데 경제 입찰 방법에 의해서 시공자 선정이 곤란하다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경우는 가서 그 경제 입찰 방법에 의해서 곤란한 경우는 2회 이상 경제 입찰했지만 그 없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경제 입찰 방법에 의하지 않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소위 그럼 뭐예요? 수익에 의할 수도 있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되겠고, 그럼 뭐 절차 자체에 대해 본다면 우리가 세대수 50세대 이상 세대수를 증가하는 경우 리모델링 허가하는 경우는 기반시설 기타의 필요에 따라서 도심관리에 적합해야 되니까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 받았다면 공사 완료 후에도 사용검사를 갖다 받도록 합니다. 누구한테? 시장군수구청장한테. 그래서 사용검사를 준용하도록 이렇게 돼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것이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이면 바로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도 정확히 알 수 있고, 그다음 이제 세대수가 증가되면 권리 변동이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권리 변동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내용을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증축형 리모델링이라는 것이 있겠죠. 무슨요? 증축형 리모델링. 자, 증축형 리모델링은 가장 중요한 게 안전진단이 우선 떨어져야 된다는 걸 정확히 알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안전진단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시장군구청장한테 안전진단을 갖다가 안전진단을 갖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안전진단 결과 위험하다고 평가되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서 증축형 리모델링에서는 안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우선 시장군구청장이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허가한 후에 구조 안전성 등 상세 확인을 위해서 안전진단을 갖다 실시하도록 법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문제가 있다면 건축구조기술사와 함께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필요하다면 가서 보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안전진단 결과를 갖다가 보고서를 작성해서 안전진단 요청자하고 시장군구청장한테 의뢰받은 기관이 제출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군구청장은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 리모델링을 갖다가 하려는 자에게 부담시킬 수가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우선 제일 먼저 작년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리모델링의 그 구조 기준이 있습니다. 구조 기준은 국토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다 하는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렇게 간략한 내용을 가지면서 여기에 이제 기출적인 문제, 과거의 것을 한번 보면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그랬습니다. 14층 건축물을 수직 증축 리모델링 하는 경우 몇 개 층까지? 2개 층까지 할 수 있다. 맞습니다. 14층입니다. 자, 우리가 보면 15층 이상은 3개 층까지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옳은 거네요. 2번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설립 인가 받으려는 자는 인가 신청에 해당 주택 소재지의 자, 리모델링은 뭐였어요? 리모델링 결의서가 필요한 거지. 뭐가 필요 없습니까? 소위
토지 사용 승낙서가 필요 없죠. 리모델링 결의서는 가서 동별로 가져갔다 그러면 과반수, 나머지는 전체의 3분의 2. 알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그래서 틀렸습니다. 3번,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 대표에는 시장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신고가 아니라 허가받아야 되죠. 허가. 리모델링 허가. 다음 4번,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은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설립 인가 신청서에 해당 사용검사 받은 후 10년, 리모델링. 자, 이제 보세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수는 10년. 대수는 몇 년? 10년. 여기는 15년이 경과됐음을 증명한 서면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15년 그래야 됩니다. 다음 5번,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제입찰 방법. 2회 이상 유찰됐다. 그렇게 안 되면 수의계약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거 보면 제2절에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리모델링 기본계획, 우리가 기본계획이란 말은 세 군데 나타납니다. 근데 기본계획이 머스트인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반드시 한다 이런 데는 한 군데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10년 단위로 하고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년 단위로 하고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게 뭡니까? 우리가 특별시, 광역시 있잖아요. 또 대도시. 여기는 분명히 머스트죠. can, must입니다. must. 근데 일반 시가 있겠죠. 시. 대도시가 아닌 시. 도지사가 인정할 때, 그때 가서 할 수 있는 거 can. 도지사가 인정할 때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갖다 보면 can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이걸 갖다 수립하기 위한 절차가 있겠죠. 수립하기 전에 뭘 거치느냐. 여기는 가서 수립하는 변경하려면 14일 이상 공람하고 의회 의견을 갖다 듣습니다. 지방의회. 자, 그럼 지방의회인데 요게 참 차이가 있어요. 다른 데는 대개 요게 이제 몇 년이면 60일인데 여기는 60일이 아닙니다. 여기는 30일로 얻도록 되어 있어요. 요게 차이가 있죠. 자, 이게 어디랑 차이가 있냐면 도시군 기본계획 또는 리모델링 말고요. 자, 정비 기본계획과 차이점이 요거 차이점. 거기는 60일인데 여기는 30일이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되고 결국 우리가 이 경미함 이것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가져가서 우리는 수립하나 변경하면 가서 협의 그러고 해서 협의 심의를 거칩니다. 그러면 우리는 협의는 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며칠? 30일. 알겠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수립했으면 일 갖다가 대도시장은 승인받을 필요가 없겠지만 일반 도지사의 승인을 받으려면 가서 심의를 거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몇 년마다 재검토한다? 5년마다 재검토한다. 그러니까 이쯤 하면 거기에 기출문제를 한번 보도록 해야겠네요. 주택법령상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그래서 조문 일부. 가로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연결한 것.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자 보세요. 며칠 14일 이상 공람을 시키죠. 그 다음 지방의회 의견 들어야 되고 지방의견은 30일이죠. 60일이 아니라 30일. 그래서 정답은 14와 30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랑 틀리냐면 정비 기본계획은
14에서 뭐가 되느냐 가서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요 60일이다 하는 것이 차이가 있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의 관점이 보는 것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관한 거죠. 세대수 증가형이라는 말은 특히 심의를 거쳐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지원센터도 역시 이루어지고 시기를 조정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다.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이죠. 자, 봅시다. 만약에 여기에 503호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기에 대지 사용권이 있을 거 아니야. 요게 전유 부분이죠. 그렇죠? 대지 사용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여기 보면 대지 사용권인데 대지 사용권은 리모델링의 소유자가 리모델링 전유 부분이 면적이 늘어나거나 그렇죠? 늘어나거나 또 줄어드는 경우에 불구하고 대지 사용권은 자 얘가 늘어날 수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럼 변함이 없는 걸 보는 겁니다. 알겠죠? 다만 이제 세대수가 증가 수반할 경우는 변동계획을 따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는 걸 배웠죠. 그다음 이제 공용 부분의 면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하면 일부 공용 부분 있는데 그 전유 부분의 면적이 변경하는 경우에 나머지 공용 면적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여야 되겠죠. 그다음에 법 적용할 때 이제 뭐를 갖다 먼저 적용하는 거냐? 자, 보세요. 임대차 계약 당사자에 대해서 고지할 때 리모델링 건물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 임대차 계약 2년을 본다는 거. 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대개 1년 이렇게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구나 그래서 아시면 되겠죠. 자, 다음은 이제 보칙인데요. 보칙은 뭐가 있느냐? 대개 이제 나올 법도 하고 나오지 않을 법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토지 임대부.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다 볼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토지 임대부라고 하는 걸 보니까 갑이 이걸 분양받습니다. 그러나 여기 대토지에 대해서는요. 이런 분양받는 게 아니라 토지 자체는 갖다가 임대차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40년간 임대차인 거라 볼 수 있어요. 몇 년간? 40년간. 40년 임대차인 거나 마찬가지야. 40년간. 자, 플러스 여기 보면 이들은 75%가 갱신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갱신을 요구하면 40년간 연장할 수도 있어요. 몇 퍼센트가? 75%가 요구한다면. 그래서 이와 같이 가져갈 수 있겠고 그러면 여기 보면 당연히 이 구분수의 목적물에 이 땅에 대해서 이거는 뭐가 설정된 거나 마찬가지죠. 지상권이 설정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지상권 설정되는 거 보는 것을 볼 수 있겠고 만약에 요 갑이 요걸 갖다 을한테 뭘 했느냐 소위 우리가 했을 때 양수나 상속했다. 그럼 동일한 그대로 승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갑이 갖고 있는 걸 그대로 승계된 거나 마찬가지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여기 갑이 쓰게 되면 이 땅에 대한 사용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사용료에 대해서 본다면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 임대료는 해당 토지의 조성원가,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료는 월별 임대료를 납부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월별 임대료 납부하는 원칙으로 해요. 그다음에 토지 소유자 주택을 공급하는 자가 합의한 경우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해 납부할 수 있다. 임대료를 보증금. 월 임대료가 너무 비싸. 그게 아니라 그러면 차라리 보증금을 높이고 임대료를 싸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근거하면 되겠고, 그럼 여기 이 토지 임대 분양주택에서 이 법 주택법부터 적용받습니다. 그럼 주택법에 규정이 없더라. 그럼 집합건물법. 그다음에 없으면 민법. 왜? 민법이 가장 일반법이죠. 그렇죠? 민법의 특별법인 것이 뭐예요? 집합건물법. 그렇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주택법 적용받고 그다음에 없으면 집합건물법. 그게 없으면 민법 적용받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나 이제 토지 임대부를 갖다가 분양주택을 재건축하겠다. 그럼 소유자가 임대차 만기 전에 철거하고 재건축할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토지 소유자는 거부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나중에 가서 불구하고 소유자와 주택 소유자 간에 합의가 되는 것은 토지 임대 분양주택이 아닌 주택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다 살 수 있어요. 땅 사가지고 그냥 분양주택이 되는 거랑 마찬가지겠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주택자금 중에서 뭐가 있느냐? 주택상환사채가 있네요. 우리 공법에 이 채권과 관련된 것이 4가지가 있죠. 국토계획법에서 도시군객시설 채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시개발법에 2가지가 있죠. 토지상환채권, 또 도시개발채권. 그다음에 지금 여기는 주택법에 있는 주택상환사채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건 발행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느냐? LH공사, 그다음 등록업자. 근데 등록업자 발행하려면 요건을 갖춘 경우만 발행할 수가 있겠구나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건은 자본금 얼마? 5억 이상. 그다음에 이건 반드시 법인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개인은 할 수가 없습니다. 법인만. 네, 등록사업자일 것이고, 네, 최근 3년간 연 평균 거수 300세 이상이어야 되겠고, 그 최근 3년간 주택 건수 호수 이내로 해줘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는 걸 방지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승인받도록 돼 있죠. 자, 승인은 누구한테 승인받도록 돼 있습니까? 국토장관한테 승인받도록. 자, 이 승인받는데 도시개발 채권 같은 건 이제 명칭이 바뀌죠. 자, 종전은 행정자치부에서 이제 행정안전부로 바뀌죠. 그래서 그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발행 방법은 액면 또는 할인 방법 김영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사채를 취득한 자는 성명과 주소를 채권 원부에 기재한 후 그 취득자의 성명을 갖다 채권 원부에 기재하지 않으면 사채 발행자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사채에 대해서 이 법 주택법에 규정이 없다. 그러면 상법상의 사채 발행 규정을 적용입니다. 준용이 아니에요. 적용한다는 걸 정확히 좀 아셔야 되겠고, 효력 등록사업자가 그 발행한 채권은 사채는 등록이 말소되었더라도 이미 발행한 상환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볼 수 있어요. 그럼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채 발행일부터 주택공급 계약 체결일까지를 기점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를 갖다 중도의 양도나 중도 해약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다만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할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여러 차례 써먹었죠. 사상이 사정이 생겨서 세대원 전부 왔다. 이건 다 세대원 전부 가야 돼요. 상속받았다 세대원 전부가 해외로 몇 년 이상 2년 이상 나갔다 전부가 이럴 경우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쯤 하면 그 기출체크를 보면 되겠죠. 자, 주택법령상 주택상환 사채의 양도하거나 중도에 해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 단 세대원 세대수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을 말한다. 1번 세대원의 취약으로 사정에서 전원이 다른 구로 갔다. 맞죠. 그 다음 세대원 질병치료 사정이죠. 세대원 전원이 다른 행정구역. 맞죠. 세대 근무로 인해서 일부가 안 되죠. 전부 해야 되죠. 전부. 자, 세대원 전부가 해야 된다. 정확히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 해외로 체류하고자 하는 세대원 전원이 상속받은 취득한 주택으로 이전한다. 이럴 경우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은 이제 입주자 저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입주자 저축은 이 법에 따라서 주택을 공급받은 자는
미리 입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서 저축하는 걸 이야기하죠. 종류는 여러 가지 있었는데 딱 하나로 통일해버렸죠. 뭐가 있습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이라는 것 딱 하나뿐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돼요. 다음 국민주택사업 특별하게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거죠. 그래서 설치 운영하도록 머스트가 되어 있습니다. 재원은 지자체의 부담금, 그다음에 주택도시기금부터 차입금, 정부로부터 보조금, 그다음에 농협은행으로부터 차입금 이런 경우들이 거기에 해당하는 거고 외로부터 차입금, 그다음에 국민주택채권,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에 속한 재산의 매각대금, 자금에서 얻어진 회수금, 이자금, 수익 이런 게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주택 재건축 하게 되면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재건축 부담금 중 지방자치 기속분 이런 게 돼 있죠. 그래서 나중에 운영 상황은 국토장관한테 보고하도록 돼 있다. 이래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일반적 내용인 주택법을 다 마쳤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 우리가 나갈 것은 이제 농지법이구나 라는 걸 수 있습니다. 농지법은 두 문항이 출제되죠. 그래서 농지는 농지의 소유, 이용, 보존을 갖다 갖고 이렇게 규정한 겁니다. 여기는 개발이란 말이 없어요. 개발이란 말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뭐라 볼 수 있냐.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해서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결국 우리가 봤을 때 농지의 개발이란 말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용어 정의가 있는데 목적이 있고 용어 정의 있는데 가장 포인트가 되는 게 농지죠, 농지. 그렇죠? 그럼 농지라고 하는 것은 원칙이 바로 뭐냐? 원칙은 전, 답, 과수원. 이거는 법적 지목이죠. 당연히 농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답 과수원인데 이와 같은 걸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것도 당연히 농지지만 만약에 이거 외의 것도 농지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냐? 자, 이건 법적인 현황. 어떻게 쓰여지느냐? 현황에 따라서 달라지고 이거는 법에서 정한 법정 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선 제일 먼저 실제로 농작물의 경작지 농작물의 경작지 다련성 식물의 재배지 재배지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다는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실제로 이용하는 우리는 이런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 토지의 농지 개량 시설 유지라든가 우리가 국어 이런 건 법적 지목이 농지 구어지만 실제 농지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여기에서 농축산물 생산시설 부지 농막 같은 것도 당연히 농지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축사 이런 것도 농지요. 고정식 비닐하우스, 버섯 재배사 다 뭐라 볼 수 있어요? 농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농지란 말 자체가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면 되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그 예외적인 개념하고 또 거기는 기출문제를 풀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해봅시다. 이렇게 쓰는데 여기에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아닌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첫째, 공간정부의 구축 및 관리하는 법률에 의해서 쓰는데 실제 여기 쓰인다 할지라도 실제 이렇게 쓴다 할지라도 이것이 3년 미만이면 몇 년 미만이면 3년 미만이면 들어가지 아니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여기 임야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니까 임야는 제외를 했죠. 전답과수는 아닌데 자 3년 미만 했다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 지목이 임야입니다. 옛날에 였다가 그냥 화전이란 말 썼었어요. 토지 형질 변경하는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가가지고 뭐냐, 법에 의해서 인허가 받지 않고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경작했다, 토지 형질 변경했다 이러면 그건 안 됩니다. 그러나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았다, 그럼 그런 농지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무엇보다도 초지는 오로지 초지법 적용받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면 돼요. 그러면 이쯤 하면 거기 있는 기출문제를 보면 되겠네요. 농지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농지의 범위로 옳지 않은 것은 그렇네요. 1번 농작물의 경작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개량시설인 양수시설, 수로, 제방부지. 당연히 뭐였어요? 농지죠, 농지. 농지 개량시설. 농작물의 경작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설치한 자, 농축산물 생산시설 붙이죠. 비닐하우스. 그 다음 3번 농작물의 경작에 있는 토지에 설치한 농막은 되겠지만, 자, 뭐가 안 되죠? 초지는 안 된다. 그 다음 판매할 목적으로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 또는 그 묘목을 재배하고 있는 지적법에 의한 그 지목이 답인 토지. 자, 이게 이제 그 출제가 15회 때니까 그렇지만 지금 이제 지적법이란 말 대신 뭐 했어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하는 법률로 바뀌었죠. 자, 그래서 지목이 답이다. 그럼 당연히 농지가 되는 거 맞죠. 그 다음 1996년 이후에 계속해 벼를 공작했다. 자, 지금까지 농사였어요. 그럼 3년 이상 심은 거 아닙니까? 몇십 년 심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농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차이만 여러분들이 인지해 주면 되겠다. 그런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기타로서 누가 있냐? 농업인이 있고 농업법인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인은 개인을 얘기하죠. 그래서 개인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떤 경우냐? 우리가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에 농지가 있어. 그 여기다가 뭘 갖다 놓으면 농작물에 단연생생으로 경작한다. 또는 1년 중 1년 중 며칠 이상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한다. 종사.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농지를 330제곱미터. 그래서 여기는 비닐하우스 같은 그 시설 설치를 해서 한다. 날짜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 가축은 대가축 2두 이상 자 되겠죠. 그 다음 중가축 소, 말 같은 건 다 대가축이죠. 그 다음에 돼지, 염소 같은 건 중가축이죠. 그 다음 소가축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소가축 같은 거는 뭐라 볼 수 있어요? 토끼라든가 이런 경우가 바로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100두 이상.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가금. 날개 달린 거 1000수 이상. 네, 꿀벌은 10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하거나 또는 1년에 120일 이상 종사한다. 그러면 농업이 되는 거죠. 다음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다. 그럼 농업인이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농업법인은 두 가지가 있죠. 영농조합법인, 그 다음에 농업회사법인.
여기는 특히 농업인이 3분의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진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그러면 거기 한번 문제를 갖다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기출 체크. 자, 농지법령상 농업에 종사하는 개념에서 농업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연간 150일. 그러면 축사는 상관없네요. 다음 1200제부터에 가서 1년 중 100일. 당연히 상관없네요. 대가축 세두 맞겠죠. 가금 천수 맞죠. 5번이면 농업계를 통해서 하는 것은 120만 원 그래야 되겠죠. 그 다음 농업경영이라는 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자경이 있겠고 위탁경영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자경이라는 건 스스로 농사 짓는 걸 갖다 얘기하는 건데요. 특히 농업경영이라는 건 자기 계산, 자기 책임하에서 농사 짓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자경 중에는 2분의 1을 자기 농작업 가지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들은 바로 이런 경우를 머릿속에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위탁경영이라는 건 농지의 소유자가 뭐라 했어요? 일부, 즉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다 위탁경영시키는 걸 이야기한다. 볼 수 있겠죠. 다음 이제 농지 전용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보세요. 농지 전용 그랬는데 농지 전용은 농사 짓지 않고 딴짓하는 거죠. 그렇죠? 쉽게 해서 농사 짓지 않고 농지에다가 주택을 짓는다. 그럼 농사 짓는 게 아니라 전용하는 거죠. 그럴 때 농가주택 짓겠다면 신고하는 거고 일반 주택 짓겠다면 허가받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농사 짓고 딴짓하는 걸 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랑 구별할 것이 뭐냐면 농지 개량이라는 거죠. 농지 개량이란 말은 농업 생산을 위해서 토지의 농지의 형상을 갖다가 변경시키는 것으로서 인근의 농지 관계 통풍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객토, 성토 이런 것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면 역시 관련된 전체의 용어 정의와 관련된 문제를 갖다 풀어보도록 해봅시다. 농지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실제로 농작물의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더라도 법적 지목이 과수원인 경우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수원은 당연히 농지입니다. 그래서 1번 틀렸죠. 다음 소가축 80두. 자, 소가축 몇 개죠? 우리가 100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1년 중 120일 넘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농업인이 되는 겁니다. 다음 1000제곱미터 넘었기 때문에 상관없잖아요. 그죠? 연간 우리가 90일인데 뒤에 거 앞에 게 하나가 됐잖아요. 가능한 거죠. 농업인이고. 인삼의 재배지로 경작하여 이용되는 것이 기간이 4년이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4년. 전 아무 상관없잖아요. 3년 이상 지났습니다. 다음 5번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려 약정하고 농작업의 일부만을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도 위탁해. 전부는 일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같은 의미죠. 다음은 이제 농지의 소유 원칙이 있습니다. 농지의 소유 원칙. 그러니까 농지를 소유한다. 그럼 가장 기본적 원칙이 바로 뭐냐? 이 개념이란 말입니다. 이것이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경자 유전의 원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여기에 이 경자 유전에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꼭 이거 다 외울 필요 없지만 그냥 저는 강의하기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외웠습니다. 국가가 줄 초상나도 개팔자는 농담한다. 개팔자는 농담한다. 국가가 줄 초상나도 개팔자는 농담한다. 이런 형태로 외워버리니까 좀 편하더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거긴 국가라고 돼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국가 1번에 있죠. 그래서 국가는 농업 경영하지 않아도 무조건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을 수 있느냐? 국가 줄
주말 체험 영농이라고 있죠. 그래서 주말에서 3번에 있죠. 주말 체험 영농. 그래서 주말 체험 영농을 위해서 주말 체험 영농이라는 건 뭐예요? 개인이 농업이 아닌 자가 주말에 위해서 농작업을 하겠다. 다른 생식물을 재배하겠다. 이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 초, 중, 고등학교라고 있죠. 초, 중, 고등학교로 있죠. 그래서 2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 중, 고등학교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서 있는 학교, 나의 그 기타 정하는 공공단체, 연구기관, 이렇게 농업생산단체, 종묘를 위해 쓴다. 이런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상속받았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4번에 있죠. 포괄적 유증도 당연히 포함된다는 걸 정확히 하시면 되겠죠. 모두 포함된다는 거, 포괄적 유증도 포함된다는 거 정확히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뭐가 있냐면 8년간 농사 짓다가 개발사업지구라는 게 있습니다. 개발사업지구라는 것은 가서 보면 거기 9번에 있습니다. 농지개발사업지구라는 게 있어요. 그죠? 거기다 8년 이상 농사 짓다가 인용한 아저씨 5번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인용한 그 사람이 인용한 후 인용 당시 소유했던 농지라는 걸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 다음 잘하는 건 개인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한 자. 그래서 7번에 보면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기본적으로 농지 전용 협의에서 8번에 있을 거고 담보는 거기에 있는 6번에 있을 겁니다. 담보농지, 소위 담보농지라고 하는 것으로서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유동화 전문회사가 갖고 있는 저당권도 포함시킨다는 거 정확히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10번에 보면 한계농지란 말이죠. 영농여건 분리농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한계농지, 경작여건 분리농지.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분리가 아니라 분리농지 이렇게 좀 더 좋겠습니다. 자, 경사도가 몇 퍼센트? 바로 15% 이상 차이가 있는 걸 얘기했고. 그 다음 다량한 법정한 거죠. 법정은 거기 11번에 있는 건데 그걸 한번 봅시다. 국가지단체가 소유하고 있다든가 그 다음에 초등학교 이런 경우 당연히 가능한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 걸 전부 다가 그 안에 싹 다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우리가 반복된 용어겠지만 사실상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은 제일 뒤에 있는 키읔에 해당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는 거 법에 의해서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서 농지를 취득하는 거. 그 다음 공유수면 매립법에 따라 매립 농지를 취득하는 거. 나의 토지 수용해서 농지를 취득하는 거. 나의 협의해서 이랬다. 자, 이거 조심하세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게. 나의 비축농지 이런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쯤 하면 이제 기출 체크를 나가면 되겠네요. 그죠? 자, 농지법령상 농지 소유 제한에 관한 예외 기준으로 틀린 것 그랬습니다. 1번 토지 수용에 의한 농지를 취득한 경우. 자, 수용해서 농지 취득했다. 경자 유전이 아니도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번 공유수면 매립에서 가졌다. 당연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지방공사장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미리 협의 완료했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건 좀 조심해 줘야 되겠죠. 뭐가 안 되는 걸 알 수 있냐면 그 협의를 갖다 완료했더라도 이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협의했다. 그러면 누가 할 거냐? 주무장관 지방장이 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방공기업법은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 사유에 해당하겠죠. 그다음에 상속 농지 상관없죠. 그래서 정답은 3번. 그다음 임대 사용대의 특례가 있어요. 자, 무슨 소리냐?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는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뭐 할 수 있다? 소유할 수 있다. 내가 농지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취득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군대 가야 되겠어. 그 기간 동안 내가 위탁 경영시켜. 소위 임대 사용대로 줘버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다음 농지법 외에서는 농지 소유에 관해서 특례를 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다음 농지 소유 상한제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농지 소유 상한제. 자, 경자 위주는 상한제가 필요 없습니다. 농사 지는 자니까.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가 있느냐? 1만 제곱미터 이하가 있겠고 1천 제곱미터 미만이 있다. 볼 수 있어요. 300평 미만.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겠죠. 자, 첫째 보면 상속에 의해서 가졌는데 상속에서 농업경영하지 않는다. 알겠죠? 그러면 그가 그 10,000제곱미터까지는 소유할 수가 있다. 볼 수 있겠죠. 농업경영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8년 이상 농사했고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는 거. 그래서 여기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건데 이런 게 일반이죠. 다만 자,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위탁경영하면 다 가질 수도 있다. 알 수 있겠죠. 그다음 1,000제곱미터 미만은 주말체험 영농이죠. 그 주말체험 영농은 1,000제곱미터 미만이다 하는 걸 알 수 있겠고 여기는 세대원 전부가 소유.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가장 기준점이 된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럼 이쯤 하면 이제 기출 체크를 갖다 한번 해보면 될 거 아닙니까? 자, 농지법령상 농지 소유 상한에 관한 내용 중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은 단 농지 소유자가 농지법령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경우는 제외한다. 왜 그러냐? 이것은 다 가질 수 있잖아요. 이거는 제외다. 그런 얘기겠습니다.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한 자는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얼마까지를 10,000제곱미터까지 소유할 수 있다 그랬죠. 그다음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인농한 자는 인농 당시 소유 농지 중 얼마까지? 그랬죠. 자, 둘 다 만 아닙니까? 그래서 1만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6번 보면 뭐가 있느냐. 소유 상한 초과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앞에서 얘기했죠. 이미 같은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앞에서의 임대 사용대의 특례라는 관점이 바로 여기 있는 내용과 마찬가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경우는 자, 여기 봐요. 이거 위탁 경영하면 상한을 초과하더라도 가질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쯤 하면 거기에 문제를 갖다 풀어보면 되겠네요. 자, 농지법령상 주말체험 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렇습니다. 농업인이 아닌 개인도 농지를 소유한다. 당연히 맞는 거죠. 농업이 아닌 개인도 갈 수 있고. 그 다음 세대원 전부가 소유한 면적을 합하여 총 1,000제곱미터 미만 농지. 맞습니다. 나 농지를 취득하려면 주말체험 농농이라도 뭐 있어야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있어야 돼요. 다만 농업 경영 계획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 4번 보면 소유 농지를 농산물 유통 가공시설 부지로서 전용하면 자, 이거는 가서 시장군 구청장에 뭐하도록 되어 있어요? 신고. 그 다음 농지를 취득한 자가 징집으로 인하여 그 농지를 주말체험 영농에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 자, 일단 처벌 의무가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그 기간 동안 위탁경영시키면 될 거 아닙니까? 아무런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것도 아실 수 있겠죠. 다음 이제 제2절 농지취득 자격증명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한번 봅시다. 그러면 농지취득 자격증명 그랬습니다. 자, 누구한테 발급받느냐. 만약에 갑이란 사람이 가서 하려면 시, 구, 업, 면장한테 가서 신청하는 겁니다. 그 얘는 하려면 가서 신청서에다가 농업 경영 계획서를 첨부할 수도 있고 첨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군면장이 처리하는데 4일 내 처리하는 경우 치지만 2일 내 처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발급하면 등기 시에 첨부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 있는 사람이 어떤 경우냐? 판교에서는 공경매증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죠. 판결, 교환, 공매, 경매, 매매, 증명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자체가 필요 없는 사람도 있죠. 국가, 지단체, 상속, 그다음에 담보농지, 농지내용 협의 꼭 미쳐야 되겠죠. 한국농어촌공사. 그다음에 농지를 갖다가 합병, 가서 합병, 또 공유농지를 분할, 시완성, 또 환매권 행사, 또 농지이용 증사비라는 경우는 그 자체가 필요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한번 봅시다. 그 기출 체크를 한번 보시면 되겠네요. 농지법령상 농지취득 자격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1번 농업법인 합병, 인간의 사망이나 마찬가지죠. 농지를 농업인 주택부지로 전용하려고 농지전용 신고한 자가 그 농지를 자, 이때는 농취증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농지전용 신고 있어야 됩니다. 공유 농지를 분할로 농지를 취득한다. 필요 없죠.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 필요 없죠. 시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한다. 필요 없죠. 자,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절차는 여기 보세요. 농지취득증명 신청서에다가 신청 플러스 농업경영계획서. 시구 운면자 주면 걔가 처리를 이렇게 해준다는 거죠. 그럼 이때 농지취득자격증의 발급은 자, 농업경영서를 작성해서 누구한테 발급 신청하는 거죠? 자, 시구, 업, 면장한테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때 이 내용은 이 안에 포함될 내용이 몇 가지냐? 3가지가 있죠. 자, 첫째, 취득 농지의 면적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면적이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 노동력 장비 확보 방안. 노동력이나 장비 등의 확보 방안. 네, 실제 소유하고 있으면 농지 이용 실태. 자, 이걸 갖다가 하자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농업 경영계획서를 갖다 제출하는데 이거 없이도 없어도 발급할 수 있어요. 그럼 2일 내준다. 그 없는 경우가 뭐냐? 불쌍하니까 한, 개, 비, 주, 자 이렇게 보세요. 초, 한, 개, 비, 주, 자. 초등학교가 있죠. 초등학교, 학교 같은 거. 자, 한개 농지, 여건 분리 농지. 자, 되겠고. 개발사업지군의 1500제곱미터. 비축 농지, 6번에 있죠. 주말 체험 농지. 자, 농지 전용하거나 신고한 자. 이들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농지 취득 자격 증명까지를 설명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음 강좌는 이제 뭐에 대해서 나누면 농지 농업 위탁 경영과 농지 처분, 농지 이용 이 파트에 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